예,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 하락장입니다. 인위적이든 규제든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의 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던 지금은 하락장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고 있고 또 이것저것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 보면은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근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저희 이 팍스경제TV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시면서 고민도 풀어보고 좋은 지혜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한 전략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꼭 박사 이 강의하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갑작스럽게 시간이 1시에서 12시로 옮겨졌죠. 저희 방송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풀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낮 12시에서 1시로 그리고 2부는 낮 1시에서 2시로 옮겨졌습니다. 이 수요일은 1부도 저 차 대표가 하고 2부도 차 대표가 합니다. 그리고 저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 적어도 10년 이상 경험을 쌓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부동산 고민 같이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내일 또 12시부터 한다 이렇게 보시고 1부 끝나고 광고하고 나서 바로 2부가 진행됩니다. 서울이나 주요 도시들은 채널 번호 186번 그리고 팍스경제TV 우리가 팍스경제TV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채널 번호가 있겠지만 168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인들 왜 이 12시까지 옮겼냐면 직장인들 일하시느라고 저희 방송 못 보셔서 혹시 점심시간에 귀를 꼽고 유튜브 휴대폰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바라시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시청자님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은 날 오르니 고민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특히나 서울에 지금 아파트 사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가격이 하락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락맨들 지금 대박 났어요. 뭐 자기 방송 맞았다고 7년 동안 8년 동안 폭락 하다가 작년 2022년 한 해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랑을 많이 합니다. 폭락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남들 잘못된 거 박수치는 거거든요. 그것은 폭락은 왜 했는지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혹시 거품이 빠진 조정장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22년 많이 내렸습니다. 20%에서 심지어는 40% 내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자금 경색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왔고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시장이 아직도 살아있다. 지금 현재 생명이 있다. 이 부분을 보신다면 수요는 줄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요는 더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규제라든가 부동산 규제, 특히 취득세 증가 아주 징벌적이죠. 우리나라의
유례가 없던 증별이었죠. 1% 취득세 내야 되는 사람도 취득세를 12배, 12%를 내거나 8배, 8%를 내게 하고, 또 주택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자본주의 시장, 자유민주주의의 시장에서 조금 시장에 대한 조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재산세도 누진해서 내고 있는데, 재산이 더 많다 해서 종부세로 소위 세금 폭탄을 때립니다. 전 세계에 유례도 없는 그런 강력한 부동산 세제를 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내리고 잘 됐습니까? 시장만 더 불안이 야기됐고 시장이 더 왜곡됐죠. 팔 사람은 양도세 중과세를 무려 3주택자 80% 때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2주택이라고 해서 70% 때리는 나라 없습니다. 팔지는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한 추운 날 동결시키는 그런 과거였죠.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큰 대못, 수없는 부동산 규제를 어느 정도 풀겠고 가급적이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받쳐줄 사람이 없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DSR 금융규제, 개인의 총체적 상환 비율을 정해버림으로써 지금 전문직 종사자든 아니면 오랜 신용을 쌓았던 대출과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우리는 신용사이라고 해서 신용을 열심히 쌓았지만 대출 하나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집 안 팔리면 블랙리스트, 신용 1등급의 소득 수준 높아도 블랙리스트 3년 올라가면 3년 동안 대출이 안 나오는 이상한 금융 규제가 현실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좋습니다. 가격을 굳이 이렇게 규제를 안 하더라도 가격은 시장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규제가 됐고 지나치게 자금줄을 막았기 때문에 폭락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울에서 폭락은 있었는데 과연 거래량이 많았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래량이 시세를 이루는 건데, 이 폭락된 가격에 한 점, 두 점 찍는 정도, 통계에서도 나오기도 힘든 가격 폭락이 있었죠. 그 폭락은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진정한 시장에서의 매매 시세인가? 아니면 변칙적인 증여인가? 아니면 변칙적인 매매인가? 시장을 좀 더 한번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 부동산 업계 종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느끼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시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수반했을 때가 시세인데, 거래가 거의 없다가 어쩌다가 점 하나가 가격이 폭락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40%, 30% 싸게. 그게 과연 진정한 시장의 시세인가 아니면 거래의 추세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팔려고 해야 되는 건지, 불안해서 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팔고 좀 더 이번 기회에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지금 다 없어져서 안 팔리는 건지, 아니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시장의 상황을 일일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지난 과거 20년 동안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지혜롭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집, 서울에 있는 집은
그냥 살아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못 모르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들 막 나오니까 우리 개인들도 못 모르고 무조건 팔아 제꼈습니다. 정말로 IMF 일어나고 폭락이 일어났죠. 우리는 금을 모아가지고 나라 살리기를 했었죠. 정말 나라가 힘드니까 내 금 모아가지고 금값 오르는데도 내다 파는 경우 드물죠. 달러가 없으면 금이라도 대체해서 내놔야 했기 때문에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금만 내다 판 게 아니라 아파트, 내 주택도 팔아 제낀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나서 2001년이 지나면서 불과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들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팔았던 사람들 너무 많이 후회하게 되죠. 자기가 팔았던 금액의 2~3배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97년 가격에 한두 배 가격이 올랐고 심지어는 서너 배 오른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2001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에 오른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그때 팔았던 내 아파트, 내 집이 끔찍히도 정말 팔았던 그 경험이 정말 악몽 같은, 끔찍이도 악몽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파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었죠. 그리고 2007년 정도까지 계속 올랐죠. 이때 2008년 소위 미국발 리먼 사태,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지나친 부동산 론으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격이 또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폭락은 심각했습니다. 서울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수도권, 수지, 일산, 분당, 이런 부천, 이런 의정부 이런 데들에서는 역전세 난으로 전세가 나가지를 않아서 집은 많은데 내줄 돈이 없어서 하우스 푸어족이 발생이 된 거죠. 하우스 푸어 간단하죠. 집 때문에 가난해지다. 집은 많이 있는데 내가 돈을 내주질 못해서 내가 거지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험악했습니다. 2009년, 10년, 11년 정말로 경매로 임차인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 집 들어가질 못해서 결국은 경매로라도 집을 빼야 되는 일이 많았었죠. 수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매매가는 3억 2천인데 전세값이 3억 2는 그러한 이상한 불균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내려갔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 바닥을 거치면서 이때 부동산 규제가 2005년 8.3일 조치 이후에 너무 강력한 규제가 있어서 부동산 거래는커녕 시장이 마비가 돼서 오히려 중산층이 서민화되고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데 있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2014년 1월 1일자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풀어서 이제 경제 활성화의 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2015, 16, 결국은 16, 17, 18, 19 다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우리 서울마저도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 하고 조정받는 시기에 이자, 기준금리 이자가 0%, 0.5에서 0.75에서 0.25%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은 쏟아져 나오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 가치, 내가 은행에 저축해야 대한 기대 가치, 그리고 부가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이 부동산과 주식과 소위 전자화폐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채를 많이 짓게 됐고 특히 20, 30대 영끌이족들이 부동산으로 그나마 온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다른 데 간 사람들은 정말 피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리가 과다하게 낮았고 소득 주도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 제꼈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으로도 많이 모이니까 부동산으로 돈 들어오는 걸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들이 발생이 됐고 결국은 2022년 DSR 우리가 LTV 주택담보비출, DTI 소득기준 비율 그리고 총체적 부채 상환 강력한 금융 규제를 해서 현재까지 오늘까지도 DSR은 풀리지를 않고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LTV를 상향하고 DTI를 약간 상향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리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 DSR에 귀결이 돼서 지금도 금융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 규제가 풀리지 않고 돈의 유입이 끝났기 차단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 내 집 서울에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 팔지 않고 버티면 된다. 그리고 팔도 갈 데도 없고 또 안 팔아서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고 다만 종부세 부담이 돼서 다주택자분들 힘드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증여나 변칙 매매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2022년 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2022년에서 23, 24 이제 예상을 해야 되죠. 저의 견해로는 2024년 바닥 치고 그 다음에 항상 보면 2023년이 바닥인데 다시 변곡점이 오는 지역은 항상 떨어질 때 하락기에는 1년 더 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력, 원심력에 의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2024년 말 그래서 2025년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때 DSR 규제 풀릴 것 같고요. LTV와 DTI 정도만 있겠고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부분도 시장 이 규제를 풀어주면 기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양도세 중과세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연기가 될 걸로 보여진다. 언제까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신도시, 3기 신도시들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될 때까지는 다주택자의 물건이 나와줘야 어떻게 보면 자전거래죠. 있는 새로운 신규 공급이 아니라 20평대, 30평대 간 사람들은 20평대를 팔 거고 또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산 사람들은 헌 아파트를 팔게 함으로써 시장의 공급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중과세를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 설명하는 과정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빨간 선을 점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선을 보시면 나타나는 게 IMF 때 무언가 거품이 있었다. 그리고 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뭐죠? 기회가 왔다. 기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회를 찾는 부분인데 다시 또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거품이 와서 팔 시기가 왔고 그 다음 2013년부터 이 14년이 여기가 보면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지나치게 하락했다라는 건 또 뭐죠? 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신 분들 갭 투자 1억 또는 7, 8천 투자해서 5, 6억 벌었죠. 그리고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다시 거품이 왔고 규제가 지금 심각하게 들어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또 뭐가 온 거죠? 다시 또 기회가 오고 있다.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2024년과 2025년 사이가 또 다시 갭 투자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내 집 가격 갖고 있는 사람들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죠. 계속 이 점선을 보면은 우상향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 팔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집을 잘 이용을 해서
전세라도 놓고 그놈을 가지고 몸테크를 해서 이 기회를 한 번 더 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내 집 마련하고 내 집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저 떨어졌을 때 가격을 하지 말고 5년, 10년을 내다보면 또다시 내 떨어진 가격이 회복될 거다. 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떨어졌지만 내가 샀을 때 떨어졌지만 더 가격이 높아졌고 떨어졌지만 더 가격이 높아지고 또 떨어졌다면 또 가격이 높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불안과 우울증 없을 거고요. 맨날 와가지고 상담 오셔가지고 내 집값 떨어지는데 힘이 없어야죠. 어깨 축 처진 모습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서울은 배신하지 않는다. 반드시 자기 가격을 찾아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믿어야 될 부분이 이번에 물가 상승이 많이 되겠죠. 뭐 가스값, 전기값, 뭐 빵값, 과자값 다 오르고 있죠. 그건 왜 올라야 되죠?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인건비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올랐는데요. 인건비가 오르면 결국은 내가 제조하는 제조비들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자영업다, 제조업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은 기본적이다. 그리고 충격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가를 잡으려면요 인건비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게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내릴 수 있나요? 안 되죠. 인건비가 올랐으면 그게 스멀스멀 양파값에 당근값에 그리고 빵값에 들어가고 라면값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 같이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올리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적정하게 올라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진급해가지고 진급수당 받고 일하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다음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결국은 뭐냐면 화폐 가치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 화폐 가치가 시간이 가면은 항상 실물 가치가 더 오른다. 인건비 오르고 물가 상승하면 공사비, 업무자재 가격 높아지니까 건축비도 높아져서 같이 가격이 상승되고 여러분이 안정화되기가 올 거니까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마라. 다만 중요한 건 과잉 하락 시에는 기회가 있다. 이 부분만큼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